대한민국이 스웨덴을 상대로 펼칠 수 있는 라인업과 제가 생각하는 전술, 그리고 스웨덴을 상대로 수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월드컵 2월 2화 스웨덴 편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자, 그러면 이 스웨덴 팀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약점이냐, 이 스웨덴 팀을 뚫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같은 수비 전술을 쓰는 입장에서, 같은 비슷한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면 되냐에 있어서 제가 한번 또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대한민국의 라인업을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의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골키퍼에는 조현우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오른쪽 백에는 최철순, 빠질 수가 없는 선수죠. 최철순 선수가 오른쪽에 들어가고, 가운데는 그대로 김민재, 장현수, 그리고 왼쪽 백에는 이번에는 김민우 대신에 김진수를 넣게 됐어요. 김민수를 넣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좀 더 투박한 경기가 될 거고 좀 더 파이터 능력이 필요한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김진수를 넣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몸 컨디션만 좋다라고 하고 이적이 조금만 빠르게 진행해서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박주호 선수가 이 왼쪽 풀백 자리에 들어오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 윙에는 똑같이 권창훈을 넣게 되었어요. 이 권창훈을 넣은 이유 중 하나는 현재 폼이 굉장히 좋고요. 우선 최철순과 권창훈 라인도 호흡이 괜찮았던 거를 지난 두 경기에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똑같이 정우영과 기성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페인전과 똑같은 이유예요. 둘이 묵직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사실상 정우영 자리에는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한국영이 들어가든 정우영이 들어가든 고요한이 들어가든 혹은 다른 선수가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 자리이긴 해요. 왜냐면 그 선수들은 그 선수들의 목만 해주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누가 더 뛰어나다가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신체 조건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골을 넣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찬스들이 대부분 세트피스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우영이라는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왼쪽 윙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 이재성을 넣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손흥민을 넣게 되었어요. 그 손흥민을 넣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가운데는 원래 투톱을 썼었죠 저희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이재성을 제가 포함시키게 됐고, 그 앞에 이 한 자리가, 제가 이 한 자리를 두고 누굴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근호 선수 혹은 황희찬 선수 둘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원톱을 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에서 복귀하고 조금씩 다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황희찬 선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공격 루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공격적인 부분을 가져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느냐예요. 지금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4-5-1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수비를 할 때는 4-5-1에서 자연스럽게 4-4-2로 바뀌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4-4-2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포메이션 변화가 필요한데, 이재성이 자연스럽게 왼쪽 윙으로 나와주고 손흥민이 이럴 때는 공격자 위치로 올라가 주면서 4-4-2 포메이션이 되면서 똑같은 전술을 써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손흥민과 이재성의 자리를 바꿨느냐라고 하면, 우선 이재성 자리와 권창훈 자리는 많은 런닝이 필요하고 수비적인 가담이 많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둘이, 이재성과 권창훈이 수비를 굉장히 좋고 수비 능력도 좋고 바짝 붙여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 둘을 양쪽 윙에 넣은 게 있고요. 손흥민을 거기 넣지 않고 굳이 스트라이커 자리를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손흥민은 카운터 어택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이런 스피드를 살리면서 자기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황희찬이랑 같이 라인 관리를 해주면서 쉽게 볼이 들어오지만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손흥민도 더 잘할 수 있고 이재성도 더 빛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수비를 할 때 이렇게 변형을 줬고요. 반대로 이렇게 수비를 4-4-2로 견고하게 하다가 공을 뺏었을 때 우리가 카운터 어택을 가야 되는데, 이 카운터 어택적인 부분에서 스페인전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스페인전에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몰았다가 가서 그 뒷공간에 파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이 3백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루스틱이 전진을 안하고 남아서 3백 형태를 갖추는데, 반대로 오거스틴 3 굉장히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 멀리 나가는 공간을 바로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파주면 되고요. 그 공간을 파서 우리가 빠른 카운터택을 가져가서 골을 넣고 크로스 올리는 방법이 있고, 손흥민은 왼쪽 윙, 우리가 공격할 때 왼쪽 윙에 넣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스웨덴의 라인이 4-4-2 시스템으로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고, 오히려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똑똑한 플레이메이커 이재성을 가운데 놔둬서 그 상대방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에서 계속 공을 받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게 이재성이고요. 그 사람에게 볼을 배급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기성용 선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 바로 포그바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공을 받으면서 포그바가 전환을 해주고, 그 전환을 해주는 걸 다시 포그가 받는다든지, 혹은 그런 걸 그리즈만이 그런 포켓에서 받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랑 경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성이 그리즈만의 역할을 조금 해주면서 그 포켓에서 받는 역할을 해주고, 기성용이 포그바처럼 상대방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받아서 빠른 템포 있는 패스로 전환을 해주면서 그런 공간들을 넓혀나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해주던 것처럼, 손흥민이 안으로 들고 가서 슈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빛날 때가 언제였냐, 바로 평점을 굉장히 높게 받았던 경기 중 하나인데, 왼쪽 윙에서 공을 잡고 치고 들어가면서 헛다리 한두 번 해주면서 왼발로 크로싱을 세게 올려주면서 계속 그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손흥민의 굉장히 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팀들이 했냐면, 바로 네덜란드가 스웨덴이랑 경기를 붙었을 때 라이언 바벨이 왼쪽 윙을 받고, 오른발잡이인 윙어가 왼쪽을 받고, 로벤이 오른쪽 윙을 보면서 안으로 파고들면서 슈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시스템처럼 현재 건창훈이 슈팅이나 이런 폼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른쪽 윙에서 건창훈은 오히려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면 되고, 반대로 손흥민은 라인을 봐주면서 크로싱을 올려주는 플레이를 해주면 상대방을 충분히 흔들 수가 있고요. 이 크로싱을 올렸을 때 그 골을 잘 넣는 선수가 바로 황희찬이나 이근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둘을 선택했지만, 이렇게 파고들면서 넣는 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황희찬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기에서 황희찬은, 이근호는 홀더 플레이가 많이 필요한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 자르면서 넣는 선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샤프하고 순발력이 빠른 황희찬을 이근호 대신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바벨이 꺾어주는 걸 로벤이 넣고, 이런 것처럼 그런 그림들을 조금 연습을 해서 우리나라가 연출해낸다고 하면 충분히 스웨덴의 4-4-2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 월드컵에 저희가 독일과 멕시코와 스웨덴이 걸렸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월드컵 때 러시아와 경기를 했을 때 1대1로 무승부를 가져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그때 한 것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살려준다면 충분히 스웨덴과는 무승부 혹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전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4-4-2 시스템, 우리나라도 그 4-4-2 시스템에 최대한 익숙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있을 동아시안 컵에서도 물론 해외파 선수들이 모집이 되진 않지만 저는 신태용호가 똑같이 4-4-2 시스템을 들고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의 선수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여러분, 더 스웨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와 더 토론을 해주시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또 다음 경기 혹시 분석을 원하는 팀, 월드컵에서 이 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팀이 있고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월드컵, 미월은 2주에 한 개 혹은 일주일에 한 개가 꼭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댓글을 더 많이 남겨주실수록 제가 더 일할 맛이 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안컵이 시작이 되는데 동아시안컵도 전경기 분석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진짜 이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가 더 월드컵을 즐겁고 재밌고 많은 정보를 알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월드컵을 볼 때 더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분석하고 경기 보고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트레인 라이프 프로스